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통해 에너지를 얻죠. 사회와 경제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는 전력입니다. 그런데 이 전력은 대부분 원전 등의 발전소에서 나오죠. 꼭 필요하지만 안전과 경제성 면에서 늘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전력 수요 예측을 둘러싸고 한전과 정부, 시민사회의 시각이 각기 다릅니다. 특히 이런 애매한 전력 수요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원전 등 발전소를 짓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 연결해서 에너지 정책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비판받는 부분들 확인해 드립니다. 목요일은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 세무, 회계 관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간이 과세와 일반 과세의 차이점들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지만 넘치는 에너지는 사람 몸엔 비만과 질병을 부르고 사회엔 비용과 안전 문제를 부르겠죠. 적당하고 적정한 에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생활에 좋은 에너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2일 목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이래저래 사회가 어려울 때 발전소가 꼭 등장합니다. 지난번 미세먼지 때는 이 화력발전소에 의한 미세먼지 논란이 있었고 지진 때는 원전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꼭 필요한 만큼 사용해야 되는데요. 국감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민주 김경수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호기 건설 승인 당시 전력 수요량이 과대 계상됐다. 다시 말해서 좀 많은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확대 해석됐다 이 말인데요. 발전소 건설 수요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발전소가 생기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서 전력 수요량 예측 방식, 승인 절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어떤 문제고 또 대책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오늘 나온 뉴스지만 이 산업부로부터 김경수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고리 5호기 건설 승인 당시에 2025년을 기준으로 연간 전력 수요량이 예측이 되는데 좀 과다하게 예측되었다. 다시 말해서 짓지 말아야 할 발전소를 지은 거다. 원전을 지은 거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정책을 세우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력 부분에 특화돼서 2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각각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의 경우에는 2013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가장 최근 것이 작년도 2015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비교해 보았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차이가 신고리 핵발전소 5호기의 대략적인 용량하고 비슷한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전력 수요를 예측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2014년과 2015년 기준이 같은 25년을 놓고 본 전력 수요량 예측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게 다르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사실 작년도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세울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쟁점이 됐던 사안입니다. 네. 너무 과하게 전력 수요가 예측됨에 따라서 이제 좀 필요 없는 발전소들을 더 이제 짓게 되었다 이런 것인데요. 네. 일단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더 많이 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렇게 전력 수요가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정부의 예측이 적절한지 어쩐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중인 겁니다. 예, 어차피 전력이라는 게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할 텐데 왜 정부가 이 기준, 더 많이 나오는 기준을 고집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질 텐데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건가요?
예,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 전체에 설치되어 있는 발전소를 이제 건설을 승인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발전소를 건설할 거냐, 이런 걸 이제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근데 1차적으로 발전 사업자들의 신청을 먼저 받고요. 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설업자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발전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조금씩 더 이제 건설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갈등이라든가 미세먼지 같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 매번 이 전력 수급 계획을 짤 때마다 이제 기본적인 절차에 대한 문제, 의견 수렴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은 이 발전 사업자들이 관여되어 있고요.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좀 중요한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있어 왔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7차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3% 넘는 성장률을 적용했다. 이런 네. 얘기도 들려왔거든요. 당시에도 2015년 전망치가 2.8%다.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있고 사실 네. 지금도 추경이라던가 뭐 추가적 요소가 없다면 성장률은 높지 않고 이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네. 높게 잡았다. 결국은 발전 사업자 입장을 너무 들어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로 적용을 해서 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그대로 있었고요. 네네. 사실은 이 경제 성장률을 높게 쓰게 되면 아무래도 산업계에서 쓰는 전력이 전체 전력의 절반이 넘기 때문에 네. 더 많은 발전소가 건설돼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네. 이것을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부는 좀 일방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에너지 정책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쭉 설명해 주셨지만 이 수요 예측의 차이가 지나치게 크게 난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뭐 1만 1653 기가와트시 뭐 네. 언뜻 예측이 잘 안 되는데 결국은 원전 하나를 짓냐 마냐 정도의 차이인데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사실상 좀 수긍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전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지금 공기업인 한전, 그리고 그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만 얽혀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실제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설, 토목,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파급력 등을 이제 정부는 매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개는 사실은 모자른 것보다는 넉넉한 게 낫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또 생각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더 많은 발전소를 계속 짓는 그런 식의 정책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에너지 기본 계획과 말씀하신 네.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렇게 나눠봤을 때 1만 1653 기가와트시가 넘게 차이가 나는 이 부분들이 정부의 입장이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발전소 건설 승인 절차와 기준 저는 참 어려울 줄 알았거든요. 국가 기관 산업이고요. 뭐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인 여러 면 또 말씀하신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의 합의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쉽게 건설되는 느낌도 들고요. 이 절차 기준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 사업자가 일단 심사를 신청하게 되고요. 네. 그 심사를 이제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가 마련되게 됩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 심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는지, 심사위원들은 누군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질 않았습니다. 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아주 일부가 공개될 뿐이지, 뭐 회의록이나 속기록 이런 것들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일단 승인이 나게 되면은 굉장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전원개발 촉진법이라 그래서 약 20여 개 정도 되는 법에서 나오는 인허가 절차를 이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승인만 나게 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전력 계획에서 승인이 난다는 것은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이제 추가로 발전소를 짓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그야말로 탄탄대로가 앞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누진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국민 여론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와중에 한전은 또 이익을 달성해서 A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죠. 이렇게 사업자 중심, 즉 전기 네. 수요자 중에서도 기업도 있고 가정도 있는데요. 이런 네. 수요자의 어떤 수요 배치라든가 배분,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지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정부 입장과 또 사업자들의 이익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얽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추가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 발전소를 돌리든 돌리지 않든 그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에 어떤 시기든 간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요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리 5호기처럼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건설하게 되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한 계속 돌리게 됩니다. 따라서 네. 지금 한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 재작년도 그래가지고 전례 없는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이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지금 전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전기가 남아 돌고 발전소 가동이 안 돼도 손해를 안 보는 건가요? 이 부분들은 좀 저희가 미리 준비된 인터뷰는 아닌데요.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발전 사업자에게 정산해주는 요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냥 발전소를 갖고만 있다도 주는 보통은 이제 저희는 이제 보통 용량 요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런 요금이 있고요. 그거는 가동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고, 네. 그 외에는 생산한 전기에 대해서 1kWh당 얼마씩 이렇게 두 가지 요금을 발전 사업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아주 큰 이익을 보진 않더라도 대표적으로 LNG 가스 발전 같은 경우는 요즘 전기가 남아 돌다 보니까 거의 안 돌리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 할지라도 일정 정도의 수익은 계속 지금 이제 지불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인 겁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셨지만 만약에 지난번 블랙아웃 사태, 몇 해 전 블랙아웃 사태처럼 급격한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서 만든 LNG 발전소가 실제로는 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예, 거기에도 맞습니다. 역시 비용은 지불되고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물론 발전 사업자들이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만큼 많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요즘 굉장히 좀 이제 많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거는 국가적인 에너지 정책 차원에서 지은 거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돈을 또 아예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비용은 계속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전력 생산 공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가 있고요. 이 기업들이 또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를 한전에 공급하고 한전이 파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대표님과 LNG 얘기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 왜 이 전력 공급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또 발전소 건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했는데 네. 이 발전소가 많으면 좋다라는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생길지도 모를 어떤 부족 사태에 대한 거지만 네. 만약에 계속 남아 도는 상태다. 즉 과잉되어 있는 발전소가 과잉 건설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네. 문제점은 없습니까?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어쨌든 돌리지 않더라도 비용이 계속 지불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전국에 발전소 송전탑 관련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밀양도 그랬죠. 예. 예, 밀양도 그랬고요. 지금 신고리 문제되고 있는 부산, 울산, 영덕, 삼척, 그리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지역들 이런 사회적 갈등 비용들이 사실은 국가의 혼란들을 계속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그냥 있으면 좋은 거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리고 특히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신고리 같은 이제 핵 발전이나 석탄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계속 돌렸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폐기물 같은 것들의 네.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면들에서는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을 건설해서 그만큼을 딱 쓰는 것. 물론 그건 굉장히 예측은 힘들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아주 전력 피크 때 여름철 전력 피크 때도 10% 이상 전기가 남아 돌고 이 아주 일상적으로는 20% 이상 이렇게 발전 설비가 지금 이게 운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조금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예. 전기를 지금 수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했다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부가 설명한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굉장히 사회적 비용과 낭비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원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전에 대해서 우호적이거나 원전 건설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원전이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폐기물 문제도 있고 방금 지적하신 문제를 보면 이게 과연 경제적일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예, 최근 사실은 이제 핵발전의 단가가 1kWh에 38원, 39원 하던 것이 네.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7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대비하기 위해서 건설 공사를 했었고 폐기물 비용이 올라가고 이러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핵발전에 문제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비용들이 더 많다. 특히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되는 사용 후 해결료. 고준위 폐기물 문제라든가 네. 이제 핵발전소 해체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적게 지금 잡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미국이나 유럽들 대부분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제 핵발전이 경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이 전기 요금의 단가 문제, 원가 문제도 제대로 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진제 그렇게 깎아달라고 한 국민들에게 전기 펑펑 쓸까봐 누진제 못 깎는다라고 하는 입장. 오늘 인터뷰 들어보면 정말 이게 앞뒤가 너무나 안 맞는다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정의행동 이현석 대표였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묻고 답하는 퀴즈로 경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씩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여행 스케치의 목요일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선정릉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의 발달로 금융계를 중심으로 IT 바람 계속 불고 있죠? 불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오늘 정부가 이것 관련 업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이 이것 산업의 육성을 위해 협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도 논의했고요.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정부의 포부도 드러났습니다.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입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IT 모바일 기술과 결합돼서 새로운 유형의 금융 서비스가 되겠다. 이것은 국제적으로도 관심받고 있는 신기술이고 또 신가능성의 사업인데요. 가계부, 회계 소프트웨어, 결제 송금 대출 이런 기본 금융 영역부터 모바일 뱅킹, 앱카드,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시스템 통합 여러 가지 업무까지 함께 되어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만났다.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월렛,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같은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정답 뭘까요? 영어로 되어 있고요. 3글자입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YTN 라디오가 보이스피싱 예방 퀴즈 이벤트를 홈페이지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YTN 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시면 23일 금요일부터 이벤트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빵빵한 상품과 함께 금융사기와 피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건가 모두들 지켜보셨을 텐데 동결됐습니다. 그 이후의 여파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카드 이용 금액이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카드를 쓰는 이유 뭘까요? 그 내막도 궁금합니다. 주유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인지 경제 톱뉴스에서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빠르면 9월, 하지만 12월 정도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결정됐네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6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현재 기준금리인 0.25에서 0.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제로금리를 계속 유치를 하다가 작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바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열린 6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이제 금리를 동결한 게 됐습니다. 애초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 소매 판매 지표를 비롯해서 이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좀 아직은 확고하지 않다 그런 목소리에 좀 힘이 실리면서 동결로 좀 이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는 올해 이제 12월 13일과 14일 이제 마지막 한 번이 남았는데요. 그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실제로 이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회의에서 이 미국의 경제가 직면한 단기 위험 요인들이 거의 상쇄가 됐다. 또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여건이 좀 강화됐다고 좀 강력한 시그널을 줬는데요. 연내 한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좀 시사했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더 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정말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이 돈이 바로 달러인데 이 기준금리에 따라 우리들도 쫑긋 귀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여파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금 오르고 있다고요? 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개 시중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2.71%를 기록을 했는데 7월 달 2.67%보다 0.0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7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2.59에서 2.85% 수준인데요. 이 농협을 제외한 6개 은행의 평균 금리가 전월보다 올랐습니다. KB 하나은행이 0.1%포인트가 오르면서 오름폭이 가장 컸고요. 신한은행이 0.09%포인트로 두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6월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2% 중반대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상승 전환한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출금리 계속 오름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직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가장 큰 변수인데요. 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국내 금리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이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 국내 경기가 여전히 좀 바닥권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이 쉽사리 금리를 올리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만만치가 않은데 다만 대출을 받았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충분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계대출이 엄청난 규모인데 걱정입니다. 상반기 카드 이용 금액이 5년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 이거 왜 이렇게 늘었는지 궁금하네요. 네, 금감원의 자료인데요. 올해 상반기 중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합한 전체 카드 이용 금액이 358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와 비교하면 12.6%나 늘어난 건데요. 2011년 이후에 5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소비 심리는 주춤하고 있는데 카드 이용액만 좀 늘고 있는 건데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가 좀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이제 국세를 중심으로 카드 납부가 가능해지면서 그만큼 카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생활이 좀 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이런 구매 등등으로 좀 변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 저희 퀴즈에 오늘 나왔었죠. 그런데 그러면 카드사들은 좀 어떻습니까? 실적 괜찮은가요?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업카드사의 순이익을 보니까 9,48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1년 전보다 12.8%나 줄었습니다. BC카드를 제외한 신한, KB국민, 삼성, 현대카드 등의 순이익이 모두 줄어든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좀 타격이 컸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카드 이용액에 비례해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비용이 늘어났고 또 이 무이자 할부 비용을 비롯해서 이 부가 서비스 비용도 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의 카드 결제가 늘어나면서 이 가맹점 수수료 수익 자체는 좀 늘었다고 합니다. 네. 자, 국세청이 작년 한 해 지급한 탈세 제보 포상금
100억 원을 넘었네요. 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 제보 포상금이 103억 4,800만 원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탈세 제보 건수와 보상금이 최근 몇 년 새 좀 크게 늘고 있는데요. 2011년에는 탈세 제보 건수가 9,200건, 보상금은 27억 원 정도였는데 작년에는 2만 1,000건, 103억 원대로 늘면서 건수는 2배, 금액은 4배 가까이 좀 늘었습니다. 예, 이 포상금보다 탈세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일 텐데 크게 늘어난 이유 뭔가요? 2013년부터 포상금 한도가 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1억 원이던 포상금 한도가 2013년에는 10억 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2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30억 원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포상금 한도가 10배나 오른 2013년부터 이 제보 건수가 좀 급증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 제보 건수 대비 실제로 포상금이 나간 비용은 좀 높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제보 건수는 8만여 건에 달했는데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1,232건, 1.5% 수준에 불과해서 실제로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제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384 기동대라는 드라마 기억나실 텐데요. 좀 많이 이 관심을 갖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도록 힘을 모으시면 또 포상금도 있다고 하니까요. 자, 주유소들이 문을 닫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와 있네요. 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등록된 주유소가 12,717곳이었는데 올해 7월 말에는 12,633곳으로 반년 만에 84곳이나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주유소 숫자는 2010년까지는 계속 늘었는데요. 95년에 주유소 간의 거리 제한이 좀 완전히 없어지면서 계기가 좀 됐습니다. 하지만 2010년을 정점으로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2010년에 주유소 숫자가 13,349곳이었으니까 5년 만에 700곳 넘게 좀 줄어든 겁니다. 예, 예전에는 주유소집 아들 이러면 친구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축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워진 이유 뭡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은 과잉 경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주유소 업계에서는 전국의 적정 주유소 숫자를 8,000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12,000개가 넘으니까 4,000개 이상이 좀 공급 과잉 상태라는 겁니다. 또 여기에다가 알뜰 주유소 또 스마트폰으로 주유소별 가격을 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경쟁이 더 심해지고 있는데 휘발유나 경유는 품질이나 서비스 면에서는 차별화가 좀 어려워서 가격 경쟁을 좀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1,000원어치 기름을 팔면 5원 정도가 남는 구조인데 최근에는 이마저도 그 이윤이 더 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유가도 낮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군요. 오늘 경제 톱뉴스 중에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과 대출 금리 기사를 좀 꼽고 싶은데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여러모로 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준비 없이 닥쳐서 고생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요. 미국 금리 오르면 이 많은 가계 대출과 이자들 어떻게 할지 좀 대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시간. 오후에 만나는 싱싱한 라디오 경제, 김우성의 생생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키는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세무회계 이야기, 똑똑한 경제생활. 네, 똑똑한 경제생활. 오늘도 현대회계법인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번 주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결국은 파산으로 가냐 이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인터뷰 중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청산 가치가 높느냐 지속 가치가 높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법정관리 관련한 실제로 법원 조사위원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손정환 회계사께서. 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항상 부족하지만 네.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못한 말이 있거든요. 네. 어떤 얘기입니까? 예. 제가 이제 수많은 사례를 보고 있는데요.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 이제 대표이사분이나 체제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상실하거나 이제 법원의 간섭을 받을 것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면 참다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치료 효과도 훨씬 좋지 않습니까? 네.
판단하시기 쉽지는 않겠지만 혼자 힘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면은 일찍 법정 관리를 신청해야지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확률도 높고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도 사실 이 타이밍 문제, 사전 대비 문제 사실은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지금 병원 사례로 얘기해 주셨지만은 기업이 회생되면 결국 다시 정상 경영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다 망가뜨려서 가면은 결국은 청산 절차, 즉 파산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면 법정 관리를 신청하시는 분들 뭐 작은 기업을 운영하시든 큰 기업을 운영하시든 이 법정 관리 또는 회생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좀 이해 또 어떤 타이밍에서 가야 되는지 정도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그런 게 좀 알고 빨리 신청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정 관리도 이제 회사가 아플 때 신청하는 것인데 네. 뭐 안 아플 때는 당연히 갈 필요는 없겠지만 회사를 이제 혼자 힘으로 이런 위기가 극복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하신다고 해도 이번 한진해운처럼요 실제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기는 쉽지 않은데 위기 상황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회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뭐 뉴스에 등장하는 대기업 말고도 뭐 작은 규모의 기업들도 마찬가지 사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들 실제 법원에서 이 법정 관리할 때 법원 조사위원으로 이렇게 계시다 보면 좀 안타까운 얘기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 사례를 보면 회사 자산이 압류되고 이미 또 경매 절차도 진행되어서 한동안 정상 영업을 못한 상태여서 거의 도산하기 직전에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에 이제 법정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는 법정 관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계속기업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더 높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확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법정 관리가 제대로 진행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 자금력이나 인원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뭐 상주하고 있는 감사인들이 이 재무 상황이라든가 경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지도 않기 때문에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비용이 발생하면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가 더 어려울 건데요. 법정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부담되지만 이제 중소기업청 같은 곳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그 법정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네. 또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진짜 법정 관리 신청해야 되는 건지 네. 말아야 되는지 그것도 그것도 판단하기 어려우실 그렇죠. 텐데 그것도 이제 중소기업청 같은 데 보면은 이런 그런 평가하는 외부 평가 비용도 일부 지원하거나 여러 가지 제도가 있으니까 네. 그런 제도를 이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영자의 판단 또 경영자의 어떤 회사에 대한 애착심 이런 것들도 있으시겠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수준의 회생 절차를 취해야 될지 뭐 다시 말하면 좀 전문가를 만나서 의사를 만나서 이 상태를 보고 빨리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안 좋은 결과로밖에 갈 수 없다라는 얘기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도 도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한진해운 얘기가 떠오르는데 저렇게 꽁꽁 숨겨놨다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사죄를 털어도 안 되는 상황인데. 자,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또 가게 차리시는 분들 도움되는 좀 현실적인 정보들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청취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려고 갔더니 세무서에서 하는 말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하시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게 뭡니까? 라고 반문하고 나오셨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예, 제 지난 방송에서 면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만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보험업이나 금융업과 같은 면세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예. 뭐 부가가치세 얘기하면 저희가 정육점 식당 딱 하나만 기억하셔도 개념 이해는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어떤 분이 좀 뭐 과일 가게 같은 거 차리고 싶다 이렇게 되면 그분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되거나 내지는 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과일 자체는 이제 면세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은 요즘 그 과일 가게 가보시면은 오직 과일만 파는 경우는 뭐 흔하진 않고 네. 보면은 뭐 주변에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아니면 기본 식료품 등을 같이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예, 다른
과세품, 면세품이 아닌 과세품을 판매하시면은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뭐 내가 과일 갖다 놓고 과일만 판다가 아니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좀 확장되고 여러 가지 물품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예, 먼저 간이과세자에서 말씀드리면은 간이과세자는 일종의 이제 혜택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네. 그 영세 사업자를 위해서 약식으로 납세자가 쉽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아, 좀 간단하게 절차를 줄여놨다 이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어떤 가게 가면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러면 간이 세금 계산서 끊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 가게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렇게 하얀색 편지봉투 정도 사이즈. 그게 간이 과세자들이 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반대로 일반 과세자는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이제 사업자들, 뭐 보통의 사업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네. 일반 과세자는 제품 및 이제 사업 관련 자산 등의 판매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입니다. 네. 반대로 매입액이 판매액보다 더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습니다. 아, 좀 언뜻 와닿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간이 과세자로 넘어가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주로 이제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절한 형태의 사업 형태인데요. 네.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에 국세청이 제시한 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네. 판매액에서 매입액 차액의 10%가 아닌 매입액과 관련 없이 나의 매출액의 0.5%에서 3%의 낮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네. 다만 세금 계산서 등을 받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경우에는 추가로 일정 비율의 세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골의 식당 같은데 이제 출장을 가거나 공무를 가게 되면 식사를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영수증 증빙 자료를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네. 공무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간이 세금 계산서를 주시거든요. 네. 아, 이분들은 10%의 이 부가세가 아니라 0.5에서 3%로 낮게 좀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혜택이 있으니까 간이 과세자 할게요라고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단점이 또 있죠. 네.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그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이 세금 계산서만 발급할 수 있고요. 일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됩니다. 비용 인정이 안 되는군요. 비용은 인정되는데 네.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부가가치세를 못 받는. 네. 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1,100원을 주고 산다 그러면은 네. 사실 물건값은 1,000원인 거고 네네. 그중에 100원은 사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내가 소비자면은 그 100원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없지만 네. 사업자면은 100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과세자로부터 사면은 이 100원을 환급받을 수 없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사업자하고 거래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좀 상황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업자들과 주로 많이 거래하시는 분들이 간이 과세했다가는 뭐 거래처가 다 끊길 위험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약간 이렇게 소규모로 파시는 분들은 일반 과세했다가는 괜히 많은 부가가치세를 좀 내야 되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건데 좀 구체적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그 상황별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그 일반 과세자는 주로 이제 사업자를 상대하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합한 사업자 형태인 거고요. 네네. 반면 이제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 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가요? 그 좀 사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를 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 어느 누구도 맞출 수는 없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시작 시에는 임의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이제 초기 투자가 많을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일반 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네네. 또한 일반 과세자 또는 이제 간이 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사업자
사업자 등록을 한 해에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방금 말씀드린 4,800만 원을 넘으면은 네. 또 일반 과세제로 바뀌고요. 그 미만이면 계속 간이 과세자가 되고요. 이렇게 과세 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 자, 뭐 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 실제로 세무서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하다 보면 간이 과세이십니까? 일반 과세십니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정보가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4,800만 원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 네, 1년 동안에 또 매출을 보고서 추후에 다시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주제로 하나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건 좀 사회적인 얘기인데요. 이 급식 얘기 부모님들이 참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급식 관련해서 비리가 일어나는데 이걸 좀 세무 관계를 알아야 그 문제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좀 생뚱맞기도 하겠지만은 급식 비리가 이게 연관이 있구나라는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장 기본적인 급식 비리가 생기는 이유는 개인의 이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걸 것인데요. 네네. 그런데 왜 항상 그 학교 등 다른 부분보다는 항상 급식에서 네. 매번 뭐 뉴스에 끊이질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세법 제도와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뭐 저질 납품 뭐 뿐만 아니라 이 급식 비리 관련해서 참 많은 분들이 분개하는데 이게 세법 혹은 세금 관련 일과 이유가 관련이 되어 있다. 뭔가요? 예, 또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또 이제 중복해서 드리는데, 네네. 예, 또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가가치세가 참 잘못다는 게 아니라 이 부가가치세가 문제군요. 예, 네, 항상 그렇죠. 등장하네요. 예. 예.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로 이제 그 면세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그 사례로 미가공 식료품. 예, 원료. 예. 네. 즉 이제 쌀, 고기, 생선, 소금,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네. 예, 이것들이 보시면은 급식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렇죠. 쌀 사다가 밥 해야 되고요. 고기 생선으로 반찬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면세들인데 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니까 아하. 예, 이거를 이제 뭐 재료를 비싸게 샀다고 하더라도 확인이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안 되면 왜 더 비싸게 샀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거짓말을 해도 이거 밝힐 수도 없는데 그냥 문제 없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다른 부분보다 좀 속이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식재료인데 이게 과세인 식재료다 면세가 아니라 그러면은 원래 가격보다 2배 비싸게 샀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네. 거기에 맞는 금액으로 세금 계산서도 수수하고 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도 10%도 2배가 더 내야 되는 그렇겠죠. 거죠. 예, 그뿐 아니라 식재료 이런 원재료를 파는 사람들도 이런 세금 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소득세 내지는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이분의 네. 매출이 되니까 결국엔 소득세, 법인세 등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속이는데 이제 복잡하고 신경 쓸 것이 많은데 과세일 경우에는 면세는 그나마 좀 약간 편한다는 거죠. 이런 계산서 때문에. 자, 원재료, 농산물 이런 것들은 세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서 좀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급식 사업에서 부정비리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 생길 때 여러분들도 이것 염두에 두시고 뉴스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똑똑해진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똑똑한 경제생활 손정환 회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연아가 좋아할 수 평창수 맑고 시원 평창의 깨끗한 수 평창수 청정샘물 올림픽을 응원해요 평창수 응원 팡팡 연아와 함께 마셔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평범한 날에도 좋은 일 있냐는 말을 듣는 그런 기분 아세요? 모든 것은 힘있는 피부로부터 환하고 탱탱하게 피부에 다시 힘을 채우세요. 기대 그 이상의 변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탈모? 빠지는 머리에 필요한 영양소는 따로 있죠. 그래서 판시드. 탈모를 개선하는 약용 효모와 케라틴 효과. 판시드는 확실히 다른데? 빠지는 머리에 영양을 채우세요. 모바일 자신감? 판시드. 약국에 있습니다. 동국제약.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264님 건강한 에너지 방송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에너지 팍팍 받았습니다. 4255님께 생수 한 박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핀테크 아닌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정답입니다. 8896님 여행 스케치 티켓 드립니다. 유용한 정보 덕에 똑똑해지는 기분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